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재밌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부탁해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동대문이에요. 조선 한양 4대문 중에 하나고 보물일호인 흥인지문이에요. 오늘은 이 동대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조선의 한양, 우리들이 잘 몰랐던 감춰진 옛 한양의 흥미로운 역사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은 남대문에서 광화문으로 가려면 세종대로를 따라가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길이 주도로가 아니었다는 것 아세요? 그리고 조선의 성곽은 언제 쌓았는지 아세요? 또 남대문, 동대문은 아는데 서대문과 북대문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루하지 않게 포인트만 쪽쪽 뽑아서 설명드릴 테니 잘 들으시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보면서 느껴지는 감정이 더욱 더 새로워질 거예요. 동대문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 이 옹성이 포인트예요. 한양 4대문 중에 옹성이 있는 것은 동대문이 유일합니다. 동대문에 옹성이 있는 이유는 풍수지리적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 옹성 앞에는 동지라는 작은 연못도 있었다고 합니다. 동대문은 조선 태조 7년인 1398년에 처음 세워졌고 현재의 모습은 1869년 고종 6년 개축된 것이라고 합니다. 동대문은 강원도와 충청자도 그리고 경상도로 가는 길로 이어지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동대문 성벽은 낙산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낙산은 강원도 낙산사가 있는 낙산이 아니고요. 인왕산, 북악산, 남산, 낙산, 즉 한양의 내사산 중에 하나인 바로 그 낙산입니다. 낙산은 산 모양이 낙타의 등과 같다고 하여 낙타산 또는 낙산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대문에서 낙산을 따라 올라가면 한양을 감싸고 있는 도성 성벽을 볼 수가 있어요. 한양 도성 성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성들은 둥글둥글하고 어떤 건 네모반 듯하고 또 어떤 것은 울퉁불퉁하고 또 반질반질한 것이 있어요. 이돌저돌이 섞여 있어요. 한 번에 다 쌓은 게 아닌 거죠. 이런 한양 도성 성벽은 태조 이성계 때 처음 축성하였고 다시 세종 때 그리고 숙종 때 개축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태조 때에 처음 쌓은 성곽을 보면 가공하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서 그런지 좀 조악한 형태입니다. 성벽 아래쪽 기초석은 길고 큰 돌을 썼고 그리고 그 위에 막돌을 쌓아 놓았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그런데 세종 때 쌓은 성곽은 돌은 그런대로 다듬은 돌을 썼으며 아래에는 큰 돌을 그리고 중간 높이 위로는 점차 작은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 성곽을 보면 가장 구분하기 쉬운 성곽이에요. 모든 돌을 크고 반듯하게 사각형으로 다듬어 빈틈이 없을 정도로 잘 들어맞게 쌓았습니다. 돌들이 모두 반듯한 사각형이고 돌의 규모도 커서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숙종 때는 돈이 좀 있었나 봐요. 태조 이성계 때는 조선의 인구가 550만, 세종 때는 조선의 인구가 약 700만이었고 숙종 때는 약 1800만 명으로 추정된다는데 그만큼 숙종 때의 경제 규모가 컸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축성이 가능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성벽을 따라가다 보면 가끔씩 개구멍이 나타나는데 이걸 앞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비상시 성벽 안과 밖을 이어주는 개구멍이죠. 잠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나타나는 곳이 낙산공원인데 길이 완만해서 평상시 복장으로도 슬슬 걸어 오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특히 야경이 유명해서 낙산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TV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런 곳이죠. 서울에 살면서도 이곳에 와보지 못한 서울 촌놈들이 아주 많죠. 낙산공원에서 성벽을 따라 해화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각자석을 보게 됩니다. 눈여겨보면 성곽에 글씨가 새겨진 돌들이 있는데 이 돌들이 각자석입니다. 옛날에 한양도성을 축조할 당시에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방별로 각기 구역의 성곽을 맡아 축조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쌓은 성벽 구간에 책임자와 공사 구간, 공사 시기 등을 돌에 새겨 놓았는데 이 돌이 바로 각자석입니다. 그런데요, 조선 태조 5년 1396년 축성할 때는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백성 11만 8,070명을 전국에서 불러들여 공사를 했고 세종 3년인 1421년에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 23일까지 전국에서 백성 32만 2,400명을 불러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농번기를 피해 공사를 하다 보니 그랬었겠지만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방한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부역을 해야 했던 우리 선조님들의 고생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해화문은 동대문과 북대문인 숙정문 구간 사이 동쪽에 위치한 작은 문인, 즉 동서문으로 홍화문 또는 해화문이라 합니다. 한양에는 사대문인 동대문 흥인지문, 서대문인 돈이문,
남대문인 숭례문, 북대문인 숙정문이 있었습니다. 이들 4대문의 명칭은 유교 윤리의 중심 사상인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인 오상, 즉 인, 의, 예, 지, 신의 한 글자씩을 따와 붙였습니다. 다만 숙정문은 숙지문이 되어야 했으나 슬기로운 지자 대신에 뜻이 통하는 꽤 정자를 넣어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글자 신자는 한양의 정중앙에 위치한 보신각에 신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궁궐은 남문을 정문으로 하되 그 남문이 명칭에는 반드시 화, 될 화자를 넣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광화문, 창덕궁의 도나문, 창경궁의 홍화문, 경희궁의 흥화문, 경운궁의 인화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르셨죠? 사소문은 즉 4개의 작은 문은 동소문인 해화문, 서소문인 소이문, 남소문인 광희문, 북소문인 자하문 또는 창희문이라 불리우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의 성곽은 바로 이들 사소문과 사대문과 그리고 네 사산인 북악산, 낙산, 남산, 인왕산을 연결하는 총 18.6km의 성벽입니다. 한양 성벽은 1898년에 전차가 들어오면서 먼저 동대문과 서대문 주위에 성벽이 헐렸고 결정적인 건 1907년 10월에 일본 황태자인 요시히토 친왕이 조선을 방문하면서 비루한 성문을 지나갈 수 없다고 하여 성벽을 허물고 옆으로 비켜 한양에 왔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도성의 성벽과 문들은 많은 순환을 겪게 되었고 서대문과 서소문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복원 사업이 꾸준히 진행돼 지금은 총 길이 18,627m 중 약 70%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서대문은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문로 길을 따라가다가 우측인 현재 강북삼성병원 입구 오르막길에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서소문은 지금의 중앙일보 주차장 길에 위치했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서대문이 위치해 있었고 옆에는 지금 돈이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서소문인 소이문 자리는 서소문길에 위치한 중앙일보사 주차장 건물 한켠에 덩그러니 표식돌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화문을 지나 창희문으로 오르는 길은 백악구간 순성길이라 불리는 길로 길이 4.7km의 거리로 약 3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한양 순성길 중에서 인왕산 구간과 함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순성길입니다. 백악구간 순성길은 성곽 안쪽을 걷게 되는 도보길입니다. 돌을 쌓아 올린 성벽 중에도 축대 같은 부분을 채성이라고 하는데 동대문에서 해화문까지의 낙산 구간은 성벽 아래를 걸으면서 바로 이 채성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구간이지만 백악구간은 성곽 안쪽을 걷다 보니 성벽 축대 윗부분인 여장을 보면서 걷게 되는 구간이지요. 여러분이 성벽을 보면 맨 위에 구멍이 3개 나 있는 성벽 구조물이 있지요. 바로 채성 위에 쌓아 올린 구멍 3개의 구조물이 1개의 여장입니다. 이 구멍은 바로 총안이라고 불리는 총구멍이에요. 이곳에서 조총이나 승자총통 등의 화약 무기를 밀어넣고 쳐들어오는 적을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군은 여장 때문에 적군에게 노출이 되지 않고 몰래 이 총안으로 적을 손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총안은 각도에 따라 근총안과 원총안으로 구분됩니다. 원총안은 원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총안이며 근총안은 성벽에 근접한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총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총안은 성벽에 가까운 적을 공격하는 용도이므로 원총안에 비해 각도가 더 가파릅니다. 그리고 여장 위에 올려져 있는 지붕 같은 모습의 구조물은 옥계석이라 불리는 여장의 지붕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떨어지는 빗물로부터 여장을 보호하지만 전투 시에는 이 옥계석을 밀어서 아래로 떨어뜨려 적군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악구간은 난이도가 꽤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 힘드시면 와룡공원에서 내려오세요. 와룡공원에서 내려오면 성균관대학교 후문을 거쳐 금융감독원 그리고 중앙고등학교를 지나 내려오다 보면 창덕궁 쪽으로 오게 되는데 부근에 식당도 많으니 맛있는 식사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동대문을 지나 광화문을 가려면 어떻게 갔을까요? 종로로에서 지금의 광화문 내거리에서 우회전해서 갔겠지요. 그러면 남대문에서는 어떻게 갔을까요? 남대문을 지나 세종대로를 따라 지금의 시청 앞을 지나 광화문 내거리에서 직진하면 광화문으로 갈 수 있었겠지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예전에 세종대로 길은 황토현이라는 작은 언덕이 있었고 막혀 있었어요. 지금의 남대문 사거리는 사거리가 아닌 상거리였습니다. 그러니 광화문을 가기 위해서는 숭례문을 지나 지금의 남대문로를 따라 신세계 백화점 앞을 지나 종강역 그리고 종강역에서 좌회전해서 광화문 내거리를 거쳐 광화문으로 가는 것이 조선시대의 정식주 경로였습니다. 지금의 세종대로 길, 즉 예전의 태평로 길은 일제가 1912년에 시청 앞에서 숭례문을 연결하는 폭 27.3m,
길이 약 1km 도로를 완공하면서 길이 열리게 되었고 도로명은 조선시대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조선의 국영객관인 태평관이 그곳에 위치했던 이유로 처음에 태평로란 도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종로일가와 종로이가 사이에는 종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로라 불리던 곳으로 원래 임진왜란 전까지는 2층의 건물로 위층에는 종을 걸었고 아래층으로는 사람과 우마가 다닐 수 있는 한양 한복판에 제법 규모가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외란 때 불타 없어지고 광해군 때 단촐한 단층 건물인 종각을 지어 사용하며 내려오다가 파괴된 것을 1979년에 콘크리트 2층 건물로 다시 세워졌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지금의 종각은 2층 건물로 2층 건물은 종로 그리고 단층 건물은 종각이라 명칭한다는 점에서 종로라 불려야 하는데 1895년 고종 32년에 고종이 당시의 단층 건물인 종각에 보신각이라 사액을 내린 점을 고려하여 종로 대신 지금까지 그대로 종각이라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심히 볼 것으로는 광화문 내거리 교보문고 쪽으로 비각이 있습니다. 이 비각의 기념비는 당시 황태자인 순종이 고종의 즉위 40년을 기념하고 이제 육순을 바라볼 나이가 되었음을 기념하는 건물입니다. 고종 황제의 장수와 오랜 재위를 기념하기 위한 건물이다 보니 건물 앞에 아치형 돌문에는 만세문이라 새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비각하고 부르지만 건물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한 명칭입니다. 건물의 편에게는 기념비각이 아닌 기념비전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조선은 신분사회로 건물에도 엄연히 등급이 있었습니다. 기념비전의 전자는 왕이나 왕의 버금가는 인물만이 사용하는 건물에 붙일 수 있는 명칭으로 궁궐이나 일반 사가에서는 아무리 벼슬이 높아도 당자나 그 이하인 학, 각, 제, 헌, 누, 정자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 건물 입장에서는 서열이 4단계나 떨어진 각자를 붙여 명칭하고 있으니 꽤나 불쾌할 수밖에요. 모르셨죠? 지금이라도 이왕이면 비전이라 불리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조선의 한양 성곽과 성문을 가볍게 한번 살펴둘러 보았습니다. 이번 유튜브가 우리들이 자주 접하면서도 느낄 수 없었던 문화재에 대한 작은 감흥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